저는 올해 40살이 된 광고 대행사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안정된 직장, 예쁜 아내, 건강한 아들까지.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요. 맞아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9년 차예요. 아들 민준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죠. 아내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게 처음엔 참 좋았어요. 신혼 때는 둘이서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자주 다녔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는 쉽지 않으니까요. 아내는 온전히 민준이에게 매달렸고 저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게 됐죠. 민준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내도 다시 회사로 복귀했어요. 그때부터는 서로 정말 바빠졌습니다. 아침이면 서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출근 준비로 정신없고 저녁엔 둘 다 녹초가 돼서 말 한마디 못 나누고 누워버리곤 했어요. 가끔은 같은 집에 살아도 그냥 남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주변 부부들도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와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매출 목표는 자꾸 올라가는데 인원은 줄고 업무는 늘어났죠.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머릿속엔 온통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도 위로 한마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늘 지쳐 있었죠. 출판 마감에 아들 학원 스케줄까지 챙기느라 본인도 버거웠을 테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외로움을 느꼈어요. 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버려진 느낌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신제품 촬영 프로젝트가 잡혔는데 외주로 포토그래퍼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지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5 정도 되어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더군요. 처음엔 그냥 업무상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던 어느 날 촬영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조명이 고장나고 일정도 엉망이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녀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도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네, 좀 그렇네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슬쩍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 한 줄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뿐이었죠. 그런데 조금씩 사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부장님, 주말엔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죠. 아들이랑 놀아주거나 쉬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요즘 영화 보는 게 취미예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어요. 저는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기다려졌습니다. 회사에선 지치고 집에서도 말 붙일 사람이 없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위험한 길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처음엔 그냥 말 상대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됐어요. 그녀의 문자가 오면 괜히 설레고 안 오면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평범했던 일상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톡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출근 인사 정도였죠. 오늘도 힘내세요. 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어느새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더군요. 아내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퇴근하면 민준이 숙제 봐주랴 빨래하랴 정신이 없었죠. 저 역시 집에 오면 기운이 쭉 빠졌지만 아내와는 말 섞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핸드폰만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그녀는 늘 밝은 말투로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촬영 끝나고 혼자 카페 갔어요. 부장님은요? 그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왠지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점 톡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알림 소리만 나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녀가 몇 시간 답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크게 혼이 났어요. 대표가 갑자기 회의 자리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녀 생각이 나더군요. 망설이다가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든 하루네요. 기분이 별로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어요. 에구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날은 맥주 한 잔이 딱인데. 그 한 줄에 뭔가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내는 육아랑 일에 치여 바빴지만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와이프는 민준이랑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도 혼자 계세요? 그녀의 톡이 또 왔어요. 네. 그냥 조용히 맥주 한 캔 따고 있어요. 답장을 보내니 곧 이어졌습니다. 혼자 마시지 말고 다음엔 같이 해요. 맥주 한 잔 하자고요. 그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괜찮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답을 쓰고 있었어요. 좋아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순간 손을 놓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아내가 깨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뭐 해? 아,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었어. 급히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녀가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촬영 끝나고 근처에 좋은 바 알아놨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괜찮아요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걸까? 그냥 맥주 한 잔인데 뭐 어때? 우린 친구처럼 지내는 거잖아. 수없이 자기 합리화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민준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응, 요즘 좀 그렇네. 근데 괜찮아. 그 말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요일 약속을 잡아버린 저는 그 미안함마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이 참 안 가더군요. 금요일만 기다리게 됐어요. 어느새 톡 알림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그렇게 위험한 발걸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온몸이 묘하게 긴장되더군요. 가슴이 자꾸 쿵쾅거렸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마음이 어딘가 붕 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평소처럼 민준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눈을 피하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약속이 들킬까봐 괜히 불안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그냥 맥주 한 잔 하는 건데 머릿속으로 수없이 변명을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출근길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혹시 그녀가 톡을 보냈을까 싶어서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저녁 기대돼요. 그 한 줄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때도 딴 생각만 났어요.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걸까? 아니야,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잖아.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기다려지더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됐고 그녀에게 톡이 왔습니다. 퇴근하셨어요? 저는 거의 다 끝났어요. 거기서 뵐게요. 네. 이제 나가요. 답장을 보내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왔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여성스러워 보였어요. 오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그녀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잊어버리고 편하게 마셔요. 잔을 부딪히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 얘기, 취미 얘기, 고민까지. 그녀는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와이프는 요즘 늘 지쳐 있었고 서로 말 붙일 틈도 없었으니까요. 잔이 몇 번이나 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니 마음도 느슨해졌어요. 그녀는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아내분이 부럽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더니 제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 근처에 좋은 바 알아놨어요. 좀 더 편하게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까운 호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호텔 방 안.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고 저는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나는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또 하나의 금기를 넘은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녀의 톡이 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다음엔 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았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후회가 몰려왔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톡을 보냈어요. 이번 주에도 시간 되면 또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번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잠깐 술 한 잔만 하고 오자. 자기 합리화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약속을 잡고 말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맥주 몇 잔을 마시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저를 더 적극적으로 대했고 저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금기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 좀 길어질 것 같아. 팀장님이 갑자기 회식 잡아서 좀 늦겠어. 처음엔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말할 때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 요즘 회사 일 많나 보네. 응, 요즘 좀 바빠. 그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녀와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묘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출장 갔다 왔어? 응. 피곤해서 바로 들어왔어. 그런데 아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오늘 민준이는 잘 잤어? 응. 잘 놀다 왔어. 아내는 그저 짧게 대답만 하더군요. 눈빛은 여전히 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나 아직까진 아닐 거야. 티내지 말자. 평소처럼 행동하자.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분명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중에도 또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수십 번 생각했지만 그녀의 톡 한 줄이면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립다. 또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분명 조금씩 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 집, 그리고 그녀. 세 가지 삶을 따로따로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사에선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녀의 톡이 언제 올까 회의 중에도 괜히 핸드폰을 쳐다보게 됐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한 줄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고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회의 자료를 놓치기도 하고 보고서 제출도 자꾸 늦어졌어요. 대표에게 몇 번이나 눈치를 받았습니다.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잖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좀 없어서요.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주는 며칠이나 만날 수 있어요? 글쎄, 최대한 시간 만들어 볼게요. 이런 톡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늘어났죠. 오늘 야근 있어. 출장 잡혀서 지방 다녀와야 해. 대표님이 갑자기 회식하재. 와이프는 처음엔 믿는 눈치였어요. 그래? 요즘 일 진짜 많나 보네. 민준이도 아빠 못 봐서 아쉬워하던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그녀를 향한 욕망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모텔 출입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조마조마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출장 핑계를 대고 그녀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출장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해서 바로 들어왔어. 대답은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씻고 쉬어. 그 말이 어쩐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싸늘했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녀와의 톡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언제 또 만나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또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를 변명으로 감싸며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와이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 말투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초조해졌어요. 혹시 와이프가 뭔가 알아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와이프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 눈빛. 그동안은 단순한 피곤함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이젠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냥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와의 만남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스스로를 수없이 속이며 또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며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즘은 더 자주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더군요. 왔어? 응. 약은 좀 길어졌어. 거짓말을 내뱉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와이프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아니야. 아직 모를 거야.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엔 뭐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회식 있을 것 같아. 아마 늦을 거야.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리던지요. 그날도 또 그녀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리고 주말. 와이프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민준이 데리고 친정 좀 다녀올게. 집에서 좀 쉴 시간 필요해서. 그래? 알겠어. 겉으론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혹시 뭘 알아보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와이프가 나간 사이 저는 괜히 거실을 서성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와이프는 돌아와서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날 제 핸드폰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핸드폰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때 와이프가 다가와 핸드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잠궈놔? 그냥 사생활 좀 지키고 싶어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와이프는 제가 잠든 척할 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였어요. 살짝 눈을 떠보니 와이프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미 패턴을 알아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와이프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들켰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는 조용히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와이프가 제 핸드폰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아무 말 없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끝났어. 다 들켰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와이프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오늘도 회사 가야지? 응. 그래야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섰지만 온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때도 다른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 어디에 두고 있어?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대표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와이프가 잠든 줄 알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톡창에는 그녀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언제 또 만나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걸 못 지웠어? 그때였습니다. 와이프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좋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무슨 소리야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와이프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 봤어. 나.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이프는 평소처럼 민준이를 챙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기회를 봐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와이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 뒤 민준이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담담해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와이프가 이미 변호사와 연락을 시작했다는 걸요.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에서도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요즘 회사 이미지에 문제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무슨 일 있어?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럴 리가요. 별일 없어요. 억지로 웃었지만 대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말없이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준비해.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잠깐만, 그건 너무 이미 늦었어. 그렇게 와이프는 다시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저를 무시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준이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없이 밥을 차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와이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뭐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혔어요. 저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와이프는 말없이 서류를 밀어주더군요. 이혼 조정 신청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변호사 상담 다 끝냈어.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제발 우리 민준이 생각 좀 해. 그렇게 애원했지만 와이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민준이를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이미 증거를 정리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걸요. 며칠 후, 회사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피해가 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식은땀이 났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와이프는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할게. 그 한 줄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그날 밤,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야. 나 좀 힘들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이 상황 부담스러워. 잠시 연락 좀 쉬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직장도 그녀마저도.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텅 빈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법원에서 도착한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및 상간자 소송 안내문 손끝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이미 그녀의 신상까지 파악한 뒤 상간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손에 쥐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진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내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고 갔어요. 이혼 조정 신청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녀에게도 소장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톡창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잠시 연락 쉬자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질 않았어요. 톡도 보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제발 한 번만 연락 줘.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나 좀 힘들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너무 무서워.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분간 잠수 타고 있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업계 커뮤니티에 내 얘기 다 퍼졌어. 프리랜서 단톡방에도 내가 상간자로 소송당했다고 떠돌고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퍼질 줄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프리랜서로 못 일할 것 같아. 일도 다 끊겼어. 그렇게 그녀와의 통화도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녀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는지.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회사 게시판과 내부 커뮤니티에 저와 그녀의 관계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겁니다. 광고팀 부장이 불륜으로 소송까지 당했다더라. 프리랜서 누구랑 그렇다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순 없어. 당분간 업무에서 빠져. 그렇게 저는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톡을 보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지금은 저를 원망할 테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최종 조정 날짜가 통보됐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와이프는 마지막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도 와이프가 가져갔어요. 그게 당연했죠. 법정에서 나오던 길. 저는 와이프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준이한텐 좋은 아빠로라도 남고 싶어. 와이프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럴 기회는 줄게. 하지만 나한테는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렇게 와이프와 민준이는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혼자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회의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톡 한 줄. 미안해. 나 이제 정말 연락 못할 것 같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가족도 직장도 그녀마저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대표에게는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엔 와이프와 민준이의 흔적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텅 빈 칸만 남아 있었고 민준이 책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최종 합의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그 금액을 보며 그동안 내가 저지른 일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가진 것 대부분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위자료로 나갔고 적금과 예금도 깨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문득문득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눈물이 나더군요. 한동안은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와이프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주말 작은 카페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애써 웃어야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지냈어? 응. 아빠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아빠도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났습니다. 와이프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민준이를 위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은 구하지 못했어요. 이력서를 쓰다 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준이를 만나지만 그 시간마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때 톡 한 줄에 설레던 그 순간.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멈췄어야 했어요.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고 거짓말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까지. 지금은 매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멈춰주세요.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나는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옥상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것을 폭탄처럼 바라봤다. 받아. 서류가 널 배신하진 않잖아. 그 순간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생활 파탄 이야기가 아니다. 20년을 함께한 절친과 내 곁에서 평생을 약속했던 아내, 그 둘이 손을 잡았을 때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나는 그 조각을 주워 모아 아주 다른 그림을 완성했다. 사람은 배신을 당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모든 걸 드러내고 끝내거나. 나는 두 번째를 택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가 원하는 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결과를 안겨주는 일이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칼끝을 느꼈을 때 그 칼을 뽑아내어 어떻게 되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누군가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걸. 나는 31살, 서울에서 기계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같은 일을 해왔고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특별히 화려하진 않았다. 그래도 만족하며 살았다. 29살이던 서지연과 결혼한 건 내가 27살 때였다. 대학교 동문 행사에서 처음 만났는데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때는 정말 잘 맞는다고 느꼈다. 유머 코드도 취향도 단순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도 똑같았다. 동화 같은 환상은 필요 없었다. 그냥 현실적이고 진짜인 삶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최민서, 32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 가족 절반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함께 뛰었고 중학교 때는 동네 편의점 뒤에서 첫 싸움도 같이 했고 무릎이 까지고 머리 모양이 엉망이던 시절부터 첫 이별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 결혼식 날 그는 내 옆에서 신랑 들러리를 서줬다. 그만큼 나는 그 둘을 완전히 믿었다. 의심할 이유조차 없었다. 결혼 초에는 모든 게 평범했다. 출근, 주말 장보기, 넷플릭스 볼거리로 다투는 일, 옆집 얘기하며 웃는 사소한 농담들 누구나 그렇듯이. 하지만 반년 전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해졌다. 처음엔 잘 몰랐다. 지연이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엔 부엌 테이블 위에 화면을 켠 채로 두고 알림이 떠도 신경 안 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두었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장난삼아 휴대폰을 집어들고 말했다. 뭐야? 비밀 조직이라도 운영하는 거야? 평소 같으면 웃었을 텐데 그날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며 얼굴이 붉어졌다. 진짜 준호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마치 체포당한 사람처럼 두 손을 들고 앉아 있었고 그녀는 일 얘기라 내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더니 부엌으로 가버렸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 한 가지, 지연은 내가 직장에 불쑥 찾아가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커피나 점심을 들고 찾아가면 환하게 웃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장이 까다롭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나는 믿었다. 아내니까. 그 무렵 민석도 조금씩 달라졌다. 한 달에 2번은 만나 게임을 하고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바쁘다거나 야근이라는 핑계로 연락을 피했다. 만나더라도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쓸데없는 얘기만 길게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지연이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민석도 사정이 있겠거니 했다. 그러다 지연이 말했다. 엽시 종합병원에서 단기 프로젝트 간호사 구인한다더라. 9개월짜리고 급여도 더 높고 경력에도 좋아. 나는 흔쾌히 응원했고 서류 작성도 도와줬다. 그녀는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어 야근이 잦고 12시간 교대 근무 때문에 가끔은 동료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전화도 매일 왔고 피곤하지 않을 때는 영상통화도 했다. 병원 환자 얘기나 자판기, 간식 불만 같은 사소한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런데 또 달라졌다. 전화는 줄고 문자도 짧아졌다. 미안, 오늘은 정신없어. 집에 오는 횟수도 뜸해졌다. 병원 근처에서 점심이라도 하자고 하면 규정이 바뀌어서 바빠서라며 거절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더 피했고 만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지연 언니 오늘 일하는 날 아니야? 방금 카페다운에서 민석 오빠랑 있는 거 봤어.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던데 내가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 몇 달 전부터 머릿속 한구석에서 속삭이던 의심이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 문득 우리 집 복도장에 있던 지연의 오래된 태블릿이 떠올랐다. 예전에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채 로그아웃하지 않아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먼지 쌓인 기기를 꺼내 전원을 켜니 배터리는 24% 남아있었다. 필요한 걸 확인하기엔 충분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솔직히 뭘 기대한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조금 과한 농담이나 친근한 메시지 정도이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괜히 의심한 바보였다고 스스로를 책망할 기회를 원했을지도. 하지만 화면에 뜬 건 훨씬 더 심각했다. 몇 달 전 기록까지 몇백 건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아무도 볼 리 없다고 믿은 듯 숨겨져 있었다. 휴대폰에서는 지워졌지만 태블릿에는 전부 남아 있었다. 지연과 민석이 주고받은 농담, 은근한 말투, 은밀한 약속, 공범, 나만의 위험 같은 한심한 애칭. 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울 때를 계산하는 대화. 지연이 보낸 준호 말고 오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민석이 보낸 준호는 너무 착해서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나는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자까지 갈 힘도 없었다. 화가 나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그저 속이 텅 빈 듯 발밑이 기울어져 모든 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사진 폴더를 열었다. 굳이 상처를 키우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간호사복을 입고 민석에게 웃고 있는 지연. 아무리 봐도 동료 집이 아닌 곳에서 그 옆에 기대 누운 모습. 나의 도피처가 그립다라는 문구와 함께 윙크하는 셀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산산이 찢겨나가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화면을 10분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전원을 끄고 기기를 엎어놓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냈다. 머릿속이 폭발 직전인데 설계도면을 붙잡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종이 조각에 할 일을 적었다. 첫째, 내 재산부터 지키자.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고 전 재산을 옮겼다. 공동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다. 그녀가 알만한 모든 비밀번호를 바꿨다. 은행, 공과금, 스트리밍, 배달 앱까지 전부. 그 다음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다음날 오후로 약속을 잡아줬다.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절반은 해두셨네요.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으니 재판도 빨리 진행될 겁니다. 점심 무렵 나는 확실한 계획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 오후 소개팅 앱에 가입했다. 장난이나 연애의 목적이 아니라 지연에게 내가 집에서 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곧 윤세라라는 여성과 매칭됐다. 발랄하고 강아지 사진을 잔뜩 올린 사람이었다. 그녀 역시 진지한 만남은 원치 않았다. 그냥 술 한잔하며 인생 얘기를 나눌 사람.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취향과 일상을 가볍게 나눴다. 그러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화가 잘 이어지면 근처 옥상바에서 2차를 하자는 계획이었다. 며칠이 느릿하게 흘렀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지연의 전화를 짧게 받았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모든 걸 내 조건에 맞춰 진행하고 싶었다. 토요일 밤 옥상바에서 세라를 만났다. 우린 웃으며 각자 겪은 황당한 소개팅 얘기를 나눴고 직장 얘기와 불평도 했다. 몇 주 만에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세라가 잔을 들어 건배를 하자 나는 잔 부딪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진 속엔 그녀의 팔과 빨간 팔찌만 보였다.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다. 설명은 없이 그저 분위기만. 30분도 안 돼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 누구야? 어디야? 당장 얘기 좀 하자. 지연의 문자와 연속 전화가 이어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지도 않고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바라보며 세라와 최악의 영화 얘기를 계속했다. 받을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가 17통, 안 읽은 문자가 34개나 쌓여 있었다. 지연, 민석, 그리고 뜬금없이 안부를 묻는 공통 지인들까지. 웃기는 건 내가 조용히 무너져가던 동안엔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니 이제야 관심 있는 척이었다. 나는 잠시 거실에 앉아 그 난장판을 바라보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이제는 내가 형제라 불렀던 놈을 직접 마주할 차례였다. 그리고 그가 남긴 폐허의 일부라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였다. 토요일 오후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짧고 간단하게 얘기 좀 하자. 혼자 와. 평소처럼 웃는 이모티콘도 농담도 없었다.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20분쯤 지나 답장이 왔다. 그래, 곧 갈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속이 뒤집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다. 주먹을 날릴지 울어야 할지 비웃어야 할지 아마 셋 다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잠시 후 민석이 낡은 SUV를 몰고 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청바지에 바랜 후드티 차림으로 내렸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문 앞으로 걸어왔다. 마치 축구 경기 보러 온 친구처럼 문을 열자마자 나는 말없이 한마디만 했다. 들어와. 악수도 어깨 툭 치는 인사도 억지 미소도 없었다. 그는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걸어 들어왔고 나는 문을 세게 닫았다. 그는 소파 끝에 어색하게 앉았다. 나는 서 있었다. 숨소리만 가득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침묵을 깨는 건 나였다. 언제부터였냐? 팔짱을 끼고 눈앞에 놈을 모르는 사람 대하듯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그만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메시지 다 봤어. 사진도. 전부 알아. 언제부터냐고 물었잖아.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변명은 목구멍에서 말라붙은 듯 나오지 않았다.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더니 마침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두어 달 됐다.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됐다? 나는 그 말을 곱씹듯 천천히 되뇌었다. 길 가다 돌에 걸려 넘어졌더니 침대가 있더라 그 얘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 놈은 내 모든 가족 행사, 명절 식사에 빠지지 않던 사람이었다. 내가 평생 믿어 의심치 않던 친구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넌 내 편이었어야 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선 더 위험한 기운이 흘렀다. 넌 내 가족이었어야지. 그는 두 손바닥을 내밀며 애원하듯 말했다. 심각한 건 아니었어. 그냥 서로 외로워서. 내 얘기가 아니었어. 의미 없는 일이었어. 나는 비웃듯 숨을 짧게 내뱉었다. 의미 없는 일? 말을 잠시 머금은 채 독처럼 내뱉었다. 넌 내 결혼을 망쳤고 20년 우정을 날려버렸어. 내 밥상에 앉아 내 아내에게 웃으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거짓말했지. 그런데 의미가 없다. 그는 점점 초라해졌다. 좋다. 그럴수록 좋았다. 웃긴 건 말이지, 민서. 나는 씁쓸함을 삼키며 말했다. 혹시 내가 없게 되면 내가 그녀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나가.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멈칫했다. 준호야, 그냥 얘기 좀 하자. 천천히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면 뭔가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눈치였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현관을 막았다. 꺼져. 이번엔 한 글자씩 망치질하듯 내뱉었다. 잠시 그는 변명이라도 할 것처럼 보였다. 그냥 실수였다고, 오해였다고 말하려는 기색. 하지만 끝내 입을 닫았다. 속으로도 알았을 것이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본 적 없는 한없이 작아진 모습이었다. 허세 가득한 농담도, 친근하게 어깨를 치던 인사도, 가짜 웃음도 없었다. 그저 무겁고 질식할 듯한 정적뿐.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혹시 내가 용서해줄 가능성을 찾는 듯 뒤돌아봤다. 하지만 그가 본 건 닫히고 잠긴 문뿐이었다. 나는 그의 차 시동 소리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문을 닫고 잠갔다. 문에 이마를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끝이었다. 우리가 쌓아온 20년의 역사도, 믿음도, 의미도, 그가 내 아내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택한 순간 모두 죽었다.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채워지는 소리를 확인한 뒤 나는 뒤돌아섰다. 마치 그가 나를 떠난 것처럼 나도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몇 분 뒤 휴대폰이 울렸다. 당연히 민석이 지연에게 이미 연락했겠지. 자기 살기를 찾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쏟아냈을 테고. 나는 두어 번 더 울리게 두었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준호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으로 와. 얘기하자. 20분 뒤 장례식장에 억지로 발을 들이는 사람처럼 지연이 도착했다.
나는 현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녀가 노크하자 말없이 문을 열어줬다. 그녀는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얘기하고 싶다며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해봐. 그녀는 손을 꼬아쥐고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좀 이상했지. 일이 너무 힘들고 나도 많이 지쳐서. 근데 준호야, 정말. 점점 목소리를 낮추며 달콤한 말로 독을 덮는 듯 했다. 아무 일도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눈썹만 살짝 올리고 침묵했다. 그녀가 더 깊이 파묻게 두었다. 민석이랑 난 그냥 친구야. 언제나 그랬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아서 그냥 괜한 오해를 하는 거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절대 널 배신하지 않아. 알잖아. 준호야, 우리 사이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치 내가 의심한 죄인인 것처럼.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다. 담요를 덮고 민석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지연.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 얼굴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래도 발악하듯 말했다. 그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나는 마치 곤충 표본을 들여다보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 난 그걸 내가 집에서 내 장거리 운전용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을 때 내 아내가 내덜친 품에 안겨있는 사진으로 보는데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런 거 아니야.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고 의미 없는 일이었어. 의미 없는 일? 나는 싸늘하게 되물었다. 메시지에선 공범, 나만의 위험이라던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그녀는 마치 맞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왜 이렇게 몰아가? 우리 그냥 외로웠어. 넌 항상 바빴고 나 혼자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사과도 진심 어린 후회도 아니었다. 단지 책임을 내게 떠넘기는 말뿐. 넌 선택했어. 내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널 사랑한 남편이 있었고 넌 그걸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지. 그녀는 울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보고 싶은 건 나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내가 그리워하는 건 편안함이지. 내가 불태워버린 쉬운 삶이지. 그녀의 두 손이 입가를 가린 채 떨렸다. 넌 다 부쉈어. 낮고 확정적인 목소리.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는 소리치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가리켰다. 나가. 잠시 희망을 담은 눈빛이 스쳤지만 나는 이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잠금장치가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서지연은 그저 내가 살아남은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았다. 일요일 밤이 되어서야 다음 술을 준비할 마음이 생겼다. 지연이 요가방이라 부르던 작은 방을 비웠다. 사실상 빨래 쌓아두는 방이었지만 그녀의 물건들을 전부 접어 박스에 담고 라벨을 붙였다. 마치 버려질 쓰레기처럼 현관 옆에 차곡차곡 쌓았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커피, 회의, 이메일, 형식적인 인사. 겉으론 평범했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있었다. 명예, 그리고 결말. 민석과 지연 둘 다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내가 쉽게 포기한 나쁜 남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게 둘 생각은 없었다. 사람 많은 서울 한복판에서 내가 일일이 변명하며 다닐 이유도 없었다. 깔끔하지만 두 번 다시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끝낼 생각이었다. 그 시작은 옥상 파티였다. 한 달 전, 일이 터지기 전 우리는 여름 끝자락에 맞추어 작은 옥상 바비큐를 계획했었다. 친구, 이웃, 몇몇 직장 동료까지 부르는 평범한 모임. 단체 채팅방과 SNS에 초대가 이미 퍼져 있었다.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초대 내용을 조금 바꿨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초대 명단. 단, 이번엔 축하가 아니라 작별 인사였다. 화요일 아침, 나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생각해봤는데, 그냥 그만하자. 20년 우정, 실수로 날릴 필요 없잖아. 이번 옥상 파티에 와. 새로 시작하자.
그의 답장은 너무 빨랐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 갈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은 지연이었다. 옥상 파티에 와. 별일 없이 우리를 아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날로 만들자.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모든 일 잊고 다 같이 즐기자. 모두를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졌다. 겉으론 화해 제스처였지만 속으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들이 받을 유일하게 정직한 선물 결과였다. 몇 분 뒤 그녀가 하트 이모티콘을 눌렀다. 참석 확정. 그 주 내내 나는 연극을 했다. 옥상 청소, 조명 설치, 햄버거와 음료를 가득 준비했다. 마당 대신 옥상을 닦으며 표면상으론 평화롭게 보이게 만들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민석은 데이트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누구든. 토요일은 화창했다. 나는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특별한 준비도 꾸밈도 없었다. 이건 내 파티가 아니었다. 그들의 장례식이었다. 정오 무렵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친구들, 지연의 직장 동료 몇 명, 이웃들이 음식과 음료를 들고 왔다. 오후 1시 반쯤 민석이 혼자 나타났다. 예전처럼 어색한 반쪽짜리 손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10분 뒤 지연이 들어섰다. 예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파란 원피스, 2주년 기념으로 준 목걸이, 화장과 머리 손질까지 완벽했다. 웃었지만 그 미소는 내게 닿지 않았다. 모두가 음식과 음료를 챙긴 뒤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한 번 두드리고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곳곳에서 박수와 미소가 나왔다. 나는 무표정으로 이어갔다. 요즘 참 여러 일이 있었죠.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을 기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말이죠. 정적이 흘렀다. 나는 주머니 속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옥상 한쪽 TV 화면이 켜지더니 이름과 번호를 가린 사진 슬라이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연과 민석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들, 은근한 농담, 은밀한 약속,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 믿었던 사진들. 누구의 이름인지 한눈에 알 수 없게 처리했지만 당사자라면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웃음도 속삭임도 없었다. 그저 머리 위 조명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뿐. 5분 동안 그대로 틀어놨다. 영상이 옥상 바닥과 의자, 그릴 위에 고기 냄새 속으로 스며들게 했다. 끝나자 나는 마이크를 살짝 내려놓았다. 고기 아직 뜨겁습니다. 드실 분은 드세요. 그리고 지연 쪽으로 걸어갔다.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얇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마치 내가 바로 앞에서 멈추자 몸이 움찔한 듯 했다. 아, 깜빡할 뻔했네. 내 목소리가 옥상에 모인 모두에게 들릴 만큼 또렷했다. 이거 너 가져. 그녀는 봉투를 당장 받지 않았다.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기만 했다. 받아. 서류가 널 배신하진 않잖아.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주변에서 누군가 날숨을 들이마셨다. 다른 몇 명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연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집었다.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열더니 또렷한 글씨로 찍힌 이혼 소송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종이었다. 나는 살짝 몸을 숙여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낮게 말했다. 난 이제 화도 안 나. 상처도 없어. 그냥 끝이야.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음료 테이블 옆에서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민석은 도망칠지 땅속으로 숨을지 고민하는 얼굴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분쯤 지나 둘 다 아무 인사도 변명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몇 명의 진짜 친구들이 뒷정리를 도와줬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 친구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잘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밤 지연이 문자를 보냈다.
그렇게까지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민석이 한 번 전화를 걸어왔다. 차단. 그들의 변명이나 사과.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냥 흘러가게 뒀다. 일요일 아침, 나는 지어내진 박스를 전부 골목에 내놨다. 사진을 찍어 그녀에게 보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었다. 그 다음 주는 낯설지만 괜찮았다. 출근하고, 고지서를 내고, 장을 보고, 삶은 누가 마음을 찢어놓든 상관없이 계속 흘러갔다. 목요일쯤 되자 깨달았다. 그날 하루 지연을 떠올린 시간이 몇 분도 안 됐다는 걸.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나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을 계속 붙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았다. 웃긴 건 몇몇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려 했다. 누구나 완벽하진 않아. 관계는 복잡한 거야. 헛소리였다. 바람은 복잡하지 않다. 그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나태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건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었다. 사흘 뒤 그녀가 돌아왔다. 그럴 줄 알았다. 현관 계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작은 몸짓으로 버티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몸을 삼켜버리지 않을 거라 믿는 듯했다. 퇴근 후 차를 몰고 와 잠시 그대로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후진해서 이 골목을 벗어나게 두고 어둠 속에서 죄책감만 끌어안게 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오래 끌수록 그녀가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졌다.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나았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트럭 옆에 서서 열쇠를 손가락에 걸고 팔짱을 낀 채 기다렸다. 그녀는 잽싸게 일어나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 얼굴은 초췌했고 진실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은 모습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준호야, 제발 얘기 좀 하자. 입을 열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부탁이야. 한 번만 들어줘. 2분. 내 목소리는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기대를 잘라냈다. 그냥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모든 일은 잊고 새롭게 내가 달라질게. 정말이야. 그 뻔뻔함의 순간 어이가 나왔다. 이젠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 용서가 아니라 마치 리셋 버튼을 요구하는 듯했다. 마치 모든 걸 부숴놓고도 다시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는 듯. 잊자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내 절친이랑 그런 짓을 하고도 덧칠만 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해?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박이며 버티려 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준호야. 우리 행복했잖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난 알아. 넌 이미 다 죽였어. 내 목소리는 날카롭게 잘라냈다. 불을 질러놓고 재가 됐다고 우는 건 내 몫이 아니야. 그녀는 다급하게 다가와 손을 뻗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끝은 허공만 스쳤다.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넌 내가 준 걸 사랑했지. 내 곁에서 늘 널 선택해주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너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어깨가 축 처졌다. 어둑한 저녁 공기 속에서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 조용히, 그러나 확정적으로 말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너한테는.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꺼졌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려 차로 향했다. 그 어깨 위에는 스스로 만든 잔해만이 얹혀 있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본 마지막 장면이 닫힌 문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뒷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아무 감정도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편안했다. 며칠 동안 집을 새로 꾸몄다. 결혼 사진은 아무 의식 없이 버렸고 오래 모아둔 소품과 기념품은 전부 기부했다. 새 매트리스를 들였고 요가 매트와 먼지 쌓인 물건들이 있던 방은 하얗게 칠해 깔끔한 사무실로 만들었다. 처음으로 집이 온전히 내 공간이 됐다.
소문은 금방 퍼졌다. 서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일은 오래 비밀로 남지 않는다. 친구에게서 들었다. 지연은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예전에 웃고 빛나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둘 다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축하 파티를 열지도 통쾌하게 웃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 침대를 스스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 안에서 차갑고 혼자 누워 자기가 무엇을 바꿔버렸는지 생각하면 됐다. 그 사이 나는 계속 살아갔다.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서울의 계절은 빠르게 변했고 내 마음도 그 속도를 따라갔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집 안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그 빛이 내 안에도 조금씩 자리 잡았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혼자 사는 집을 이렇게 꾸며본 적이 없었다. 현관에는 새 신발장이 들어섰고 주방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과 식기로 채워졌다. 서재로 바꾼 방은 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엔 설계도와 공구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이제 집 안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심지어 냄새조차 사라졌다. 주말마다 나는 한강 근처를 달리며 숨을 고르고 오랜만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오직 나만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땀에 젖은 모습, 그리고 여유로운 표정. 그 표정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현상된 사진을 보고서야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야, 그 얘기 들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나를 멈추어 세웠다. 지연 회사 잘린 것 같더라. 병원 쪽에서 뭐가 퍼졌대. 자세히 물어보니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다른 의료계 인맥으로 번졌다. 결국 계약 연장이 무산됐고 새 직장도 쉽게 구하지 못했다. 지금은 시급 알바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결국 올게 왔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민석의 소식도 곧 들려왔다. 작게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이 계약 취소와 이수금 문제로 휘청거렸다고 했다. 그가 잃은 건 돈과 사업뿐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거래처와 친구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었다.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말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터였다. 둘은 한동안 서로부터 지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내게 소식을 전해준 이는 한마디 덧붙였다. 둘이 결국 갈라섰대. 민석이 번호까지 바꿨다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속으로 잘됐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게 기쁨이나 통쾌함의 의미는 아니었다. 그냥 질긴 레드 하나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정도였다. 겨울이 오기 전 나는 집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거실 벽을 새로 칠했고 작은 화분들을 들였다. 밤이면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책을 읽었다. 그 평화로운 공간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가끔 예전 사진이 폴더 속에서 튀어나오기도 했다. 그럴 땐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통에 넣었다. 미련이 아니라 단순한 정리였다.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할 페이지였으니까. 연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나는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중 몇 명은 파티 날의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커졌고 누군가 내 어깨를 치며 말했다. 그날 너 진짜 멋있었어. 말로만 끝내지 않고 제대로 보여줬잖아.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그날의 나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고 생각한다. 복수의 쾌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는 매일같이 느낄 수 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곧 스스로 대답했다. 아니, 그건 냉정이 아니라 필요한 거리두기였다. 누군가는 바람을 실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순간에 고의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감당하는 건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더 여행하고, 더 배우고, 더 웃기로. 나를 지키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내 시간을 가치 있는 것들에 쓰기로. 한때 내 세계였던 두 사람은 이제
내 이야기 속 하나의 장면에 불과했다. 페이지를 넘기면 그들의 이름은 점점 흐려지고 마침내 사라진다. 어느 주말 한강을 따라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바람이 볼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나는 과거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그 어떤 복수보다도 훨씬 달콤하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이 이상하게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라. 2번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웃었다. 그 미소는 진짜 나를 되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